나를 때린 시어머니, 각오하세요. 복수할 거야. 오늘 나는 그 집 앞에 섰다. 10년 전 쫓겨나듯 나왔던 바로 그 대문 앞. 그때의 나는 한 손엔 볼품없는 캐리어를, 다른 손엔 빨개진 뺨을 감싸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맞춤 제작된 명품 트위드 재킷을 입고 발레리 100만 원짜리 하이힐을 신고 있다. 내 뒤에는 벤츠 마이바흐가 서 있고 운전기사는 공손히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복수의 첫 장면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했다.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날카롭고 차갑게 내 귓가를 찔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예요, 어머님. 수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현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10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오만한 표정은 여전했다. 수진이?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명품으로 감싼 내 모습을, 내 뒤에 서 있는 고급 차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이게 정말 수진이 맞아?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진 것이었다. 내 눈은 차가웠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어머, 근데 이 차는 뭐고,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혹감과 동시에 계산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잘 지냈어요. 아주 잘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준혁 오빠는 어디 있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은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준혁이는 회사에 있어. 요즘 사업이 좀 어렵거든. 사업이 어렵다고?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준혁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라는 것, 이 집에 곧 경매 딱지가 붙을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는 홍차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나에게 절대 이런 대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10년 전 나는 이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데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동안 뭐하고 지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다. 재혼했어요. 좋은 분을 만났죠. 재혼? 어머, 누구랑? 어떤 사람인데? 민석 회장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대성그룹. 찻잔을 든 시어머니의 손이 덜컥 흔들렸다. 홍차가 접시에 쏟아졌다. 뭐라고? 대성그룹? 그 제게 10위 안에 드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 제 남편이에요. 지금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곧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그럼 너 정말 대단하게 된 거네. 우리 수진이가, 어머, 그때 일은 그냥 오해였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야. 오해라고?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찻잔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날 일 기억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요. 전 임신 석 달째였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그건
임신했다고 공주 대접 받을 줄 알아? 우리 집 며느리면 당연히 집안일 해야지.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자 어머님은 나는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뜨거운 뺨의 감촉, 귓속이 웅웅거리던 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아팠던 시어머니의 말들.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말대꾸하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며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죠. 준혁 오빠는 어머님 편을 들었고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여기 온 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준혁 오빠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걸? 제 남편 회사가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 집도 준혁 오빠 회사도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럼 우릴 도와주러 온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복수하러 왔어요.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결혼 2년 차. 나는 28배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준혁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32살의 남자였다. 우리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쁘지 않은 척했다.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우리 수진이 이쁘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하고 말했다. 나는 순진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보지 못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예의가 발라요. 시집 와서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이 아닌 시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당황했다. 준혁 씨, 우리 신혼집은?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 1년만 참아줘. 하지만 그 1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댁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밥, 국, 반찬 5가지는 기본이었다. 김치가 조금이라도 시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상을 밀쳐버렸다. 이게 무슨 맛이야? 며느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만들어 올게요. 그렇게 사과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 낮에는 청소와 빨래. 시어머니는 빨래를 손빨래로 하라고 했다. 세탁기가 멀쩡히 있는데도 세탁기로 빨면 옷이 상해. 며느리가 손빨래 한 번 못해? 무릎을 꿇고 앉아 빨래판에 옷을 비비던 그 시간들. 내 손은 주부습진으로 갈라졌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발 마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 다리가 너무 아프네. 좀 주물러줘. 안마의자가 거실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해주는 발 마사지를 고집했다. 역시 며느리 손이 최고야.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까지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러야 했다. 내 손목은 나날이 시큰거렸다. 그런 생활이 1년 반 동안 계속됐다. 준혁에게 말했지만 그는 항상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곧 신혼집 구할 거야 라고만 했다. 하지만 신혼집은 구해지지 않았다. 준혁 씨는 사업 확장에만 신경 썼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임신했다. 처음엔 기뻤다. 이제 달라지겠지. 시어머니도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더 배려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신했다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구네. 나도 3명 낳았어. 근데 집안일 다 하면서 낳았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라고 했고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하라고 했다. 입덧이 심해져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빨래 널었어? 저녁 준비는? 어머님, 잠깐만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에휴, 요즘 여자들은 참 나약해. 내가 임신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그날도 그랬다. 임신 석 달째, 입덧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 나는 아침부터 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관하지 않았다. 수진아, 어서 나와서 설거지 좀 해.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갔다.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얼마나 비싼 그릇인데. 죄송해요, 어머님.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라고? 임신했다고 왕비된 줄 아나? 나는 참고 있었다.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온몸이 너무 힘들었다.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이었다. 짝! 뺨에 뜨거운 충격이 가해졌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린 것이다. 뭐, 쉬게 해달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뺨이 따갑고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어머님, 전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런 건방진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어머님,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준혁이 퇴근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겠지. 준혁이 날 지켜줄 거야.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수진아, 내가 엄마한테 말대꾸를 했다며? 그건 잘못한 거야. 준혁 씨, 나 임신했어. 너무 힘들어서. 임신했으면 다야. 엄마도 참고 사셨어. 너도 조금만 참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무료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내 전부였다. 결혼하며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 새벽에 집을 나섰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준혁 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가는구나. 잘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새벽 거리는 차갑고 어두웠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며 임신 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출산. 하지만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 사흘을 버티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이의 차가운 몸을 안고 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답은 명확했다. 아이를 잃고 나는 방황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이를 잃고 6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이혼 소송은 준혁이 주도했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던 나는 그저 도장을 찍었다. 그 카페에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늦은 오후 한산한 시간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들어왔다. 단정한 수트,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커피를 만들어 드렸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가끔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이 있었다. 그가 다시 찾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어느새 그는 단골이 됐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해서요. 일하기 좋아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는 사업가였다. 대성그룹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룹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회사예요. 그는 겸손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대성그룹은 전혀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건설, 유통, IT 분야에서 업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었다. 석 달 후 그가 제안했다. 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저는 명문대졸도 아니고 경력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진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여요. 우리 회사 비서실에서 일해보시겠어요? 그렇게 나는 대성그룹에 입사했다. 비서실 말단 직원으로.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다. 밤낮으로 배우고 익혔다. 경영학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영어와 중국어도 배웠다. 민석 회장은 내 노력을 눈여겨봤다. 수진 씨, 대학원 진학해보는 건 어때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수진 씨는 잠재력이 있어요. 더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의 지원으로 나는 경영대학원에 진학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다. 3년 후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회사에서 승진했다. 비서실 과장이 됐다. 그리고 그때 민석 회장이 말했다. 수진 씨,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는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요. 나는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회장님,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고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직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 회장님, 저는 대답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6개월 후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사랑보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컸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뜨겁게 사랑했던 준혁 씨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결혼식은 조촐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민석 회장은,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는 나를 존중했고 아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수진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 후 나는 회사 경영에 깊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석 회장의 오른팔이 됐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다. 그리고 서서히 준혁과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준혁의 무역회사는 처음엔 잘 나갔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투자, 부실한 경영.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사업이 기울면서 생활도 어려워졌다. 명품 가방을 팔고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준혁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때 나는 움직였다. 여보, 제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데? 작은 무역회사예요. 이름은 준혁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민석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인수하세요. 하지만 과거와 관련된 건가요? 그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제 전남편 회사예요. 복수하려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복수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과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 회장은 내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복수가 끝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겠다고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인수 작업이 시작됐다. 동시에 시댁집도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그 집을 찾아갔다. 10년 만에 복수하러 왔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진아, 농담이지? 우리가 한 가족이었잖아. 한 가족이라고요? 어머님, 한 가족이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고 쫓아내나요? 그건 내가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요? 저는 쉬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것 뿐이었어요. 임신 석 달 차,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 한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 채권 양도 계약서예요. 준혁 오빠가 은행에 빌린 돈, 이 집 담보 대출. 모두 저희 회사가 인수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 집이. 네. 이제 제 집이에요. 정확히는 제 남편 회사 소유죠. 그리고 준혁 오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들어왔다. 10년의 세월은 그도 변화시켰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혁 씨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수진이? 오빠 오랜만이에요. 너 여기 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큰일 났어. 수진이가 우리 집이랑 내 회사를 다 인수했대. 뭐? 준혁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어렸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들으신 그대로예요, 오빠. 오빠 회사 채권, 이 집 담보 대출. 모두 제 남편 회사가 인수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모든 권리는 저희에게 있어요. 준혁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요? 나는 천천히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댁에서 쫓겨난 후
아이를 잃었던 일, 방황하다가 민석 회장을 만난 일, 그리고 지금의 살. 제가 잃은 아이. 오빠 아이였어요. 오빠의 핏줄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때릴 때도, 쫓아낼 때도 오빠는 어머님 편을 드셨죠. 준혁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요? 10년이 지나서 하는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우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너무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10년 전 나를 내쫓을 때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만족감? 슬픔? 아니면 허무함?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진아, 제가 여기 온 건 어머님을 무릎 꿇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한 일을 이해하시길 바랐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병원 진단서예요. 10년 전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조산을 경험함. 태아는 미숙아로 출생 후 사흘 만에 사망. 산모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치료 필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아이가 죽었어? 네. 어머님이 저를 쫓아낸 후 6개월 뒤였어요. 조산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너무 작았어요. 1kg도 안 됐죠. 인큐베이터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제품에 안겨서 숨을 거뒀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랬구나. 내 손자를. 준혁도 울고 있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는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이 무너졌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그들을 무너뜨리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들은 10년 전 내가 눈물 흘릴 때 외면했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문을 닫았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시어머니와 준혁이 나를 쳐다봤다. 첫째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나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선택권? 네. 이 집과 오빠 회사 제가 인수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어렸다. 그럼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특히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는 준혁을 쳐다봤다. 오빠는 재혼했다면서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3년 전에. 부인께 잘하세요. 어머님처럼 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가정부가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정말 미안해, 수진아. 그런데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준혁의 재혼 아내인 듯했다. 여보, 누구세요? 그 여자는 나를 보고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미연아. 이 사람은. 준혁이 소개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미연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일했던 사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아, 네. 미연이라는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계세요? 일하던 분치고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방금의 사과도 눈물도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뿐 진심은 아니었다. 어머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까 하신 말씀 진심이었나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수진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여전히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네요. 미연 씨 앞에서 저를 일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걸 보니. 수진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은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하인으로 여기시죠. 나는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 씨, 실례지만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힘드신 적 없으세요? 미연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저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어머님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상 차리라고 하시고 빨래도 손빨래로 하래요. 그리고 발 마사지 매일 1시간씩 해드려야 해요. 똑같았다. 10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미연에게 건넸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와 준혁을 향해 돌아섰다. 아까 선택권을 드린다고 했죠? 철회합니다. 뭐? 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럼 제가 굳이 선처할 이유가 없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제발. 이 집은 다음 주에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빠 회사도 정리될 거고요. 수진아, 우릴 길거리에 내쫓으려는 거야? 아니요. 길거리까진 아니에요. 소형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 드릴게요. 어머님과 오빠 부부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뭐, 이 넓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가라고? 네. 그리고 오빠, 제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취직하세요. 월급은 보통 수준으로 드릴게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내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싫으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파산한 사업가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준혁이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내가 말한 복수야? 네. 제가 10년 전 쫓겨나던 그 기분을 어머님과 오빠도 느껴보세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풍족한 생활에서 빠듯한 생활로.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이 며느리를 모셔야 할 차례예요. 미연 씨를 잘 대하세요. 안 그러면 그녀도 떠날 거예요. 집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준혁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미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차에 올라타자 기사가 물었다. 사모님,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아니, 잠깐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석 회장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복수했다는 만족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 회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다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죠. 그런가 봐요. 집에 와요. 제가 저녁 준비해 놨어요. 같이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여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문은 해가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여보,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무슨 생각을? 시댁집이랑 오빠 회사요.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민석 회장은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미연 씨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사모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매일 저한테,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때렸어요. 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그 순간 나는 10년 전의 내 모습을 봤다. 미연은 또 다른 나였다. 미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다음 날 미연이 찾아왔다. 그녀의 뺨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시어머님이 때리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는 정말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미연 씨, 여기서 일하실래요? 네. 제 회사에서 일하세요.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아요. 그리고 시댁에서 벗어나세요. 하지만 남편분과는 상의하셨어요? 이 상황을?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제가 말하면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똑같았다. 준혁 씨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 더더욱 벗어나야죠. 여기 명함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상담 받아보세요. 이혼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연은 내 조언대로 이혼을 진행했다. 그리고 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예전에 나와 닮아 있었다. 준혁과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준혁 씨는 내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평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준혁이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잠깐 시간 돼?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러 왔어. 진심으로. 갑자기 왜요? 준혁 씨는 어색하게 웃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미연이랑 이혼하고 나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엄마 편만 들었던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혁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1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오빠도 어머님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으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고,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잘 살아보려고. 엄마도 요즘은 많이 변했어. 미연이가 떠난 후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 정말요? 응. 매일 미연이 사진을 보면서 우시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면서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시댁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수진아, 왜 왔어?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나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데? 집 등기부예요. 예전에 살던 그 집.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돌려드려요. 오빠도 회사 지분 일부 돌려받게 할게요. 왜? 왜 갑자기?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처음엔 통쾌했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해 보여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널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될 거야. 알아요, 어머님. 나는 내가 당연히 날 평생 미워할 줄 알았어. 그래서 벌 받는 기분으로 살았어. 미워했어요. 오랫동안요. 하지만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10년간 쌓였던 오만함과 교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미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특히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며느리든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석 회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집을 돌려줬어요. 잘했어요. 복수가 생각만큼 달지 않더라고요. 민석 회장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수진 씨.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택했으니까. 용서라기보단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용서의 한 형태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여보, 제가 아이를 잃었던 얘기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일이 제일 아팠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도 그거였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해서 제 아이를 잃게 만들었으니까. 민석 회장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건 결국 저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벌준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수진아, 이제는 진짜로 앞을 보고 살고 싶어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요. 민석 회장은 나를 꼭 안아줬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6개월 후, 미연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제법 안정된 모습이었다. 회사 생활에도 적응했고, 이혼도 마무리됐다. 사모님,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미연 씨.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연 씨가 노력한 거예요. 저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사모님, 그런데 있잖아요. 왜요? 준혁 씨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만나볼 거예요? 미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볼까 해요. 사모님도 어머님을 용서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용서해 보려고요. 좋은 결정이에요. 그리고요, 사모님. 네.
저도 언젠가 사모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미연 씨는 이미 충분히 강해요. 1년 후,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했다. 파티 중간에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준혁이었다. 수진아, 잠깐 시간 돼? 오빠 무슨 일이에요? 준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청첩장이야. 청첩장? 재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나는 놀라서 청첩장을 펼쳤다. 신부 사진을 보니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여성이었다. 축하해요, 오빠. 고마워. 그리고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러시고. 알겠어요. 갈게요. 준혁 씨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아내를 소중히 대하고 엄마도 잘 모시고 믿을게요, 오빠. 결혼식 날. 나는 민석 회장과 함께 준혁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도 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다가왔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봉사활동이요? 응. 독거노인 돌봄 봉사. 내가 평생 남들한테만 대접받으려고 했잖아. 이제는 내가 남을 돌볼 차례인 것 같아서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멋지세요, 어머님. 수진아, 너한테 또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너는 천사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날 용서해주고 어머님도 변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혹시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슬픈 듯 웃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요. 어머님이 계속 지금처럼 살아가신다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민석 회장과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다. 기분이 어때요? 묘해요. 시원섭섭하고 복수를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죠? 네. 사실 오늘 결혼식에 가면서도 고민했어요. 내가 왜 전남편 결혼식에 가야 하지? 하고요. 그런데 갔잖아요. 네. 가길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복수가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회장은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다. 수진아, 내가 봤을 때 당신의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준혁이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연 씨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고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복수는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 당신은 두 번째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엔 첫 번째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때는 상처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쫓겨나던 날, 아이를 잃던 날, 방황하던 날들, 민석 회장을 만난 날, 성장하던 날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던 날들. 모든 순간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다. 여보, 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석 회장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3년 후, 나는 강연장에 서 있었다. 200여 명의 여성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상처에서 성장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그룹 부회장 강수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5년 전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 3달 차였지만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길거리로 나왔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고통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성공했고 부자가 됐고 권력을 얻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시댁집을 빼앗고 전남편 회사를 인수했죠. 시어머니와 전남편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만족감이 아니었습니다. 허전함이었어요. 공허함이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용서를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부회장님, 그럼 복수는 의미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의미는 있었어요. 복수를 통해 저는 제 힘을 보여줬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고통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강연을 이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부회장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15년 전에 내 모습이 보였다. 힘들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 않은데요. 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부회장님, 상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여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오늘 나는 15년 전 쫓겨났던 그 집 앞에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집은 이제 시어머니와 준혁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집은 내가 여성 쉼터로 만들었다.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들,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며느리들을 위한 공간. 현판을 보니 희망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와 준혁도 와 있었다. 그들은 이 쉼터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아, 아니 부회장님. 준혁이 다가왔다. 오빠, 부회장님은 무슨,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오늘 개소식이네. 축하해. 고마워요, 오빠.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건강해 보였다. 수진아, 이 집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어머님.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며느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며느리들을 돕는 곳이 됐네. 참 아이러니하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 이제 내가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안 되겠니?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도 준혁도 나도. 어머님, 응?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개소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다. 15년 전 내가 빨래를 하던 마당, 무릎 꿇고 설거지하던 부엌,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던 거실. 모든 공간에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고통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2층 방에 들어갔다. 내가 살던 작은 방. 여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민석 회장이었다. 여기가 당신이 살던 방이에요? 네. 많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쉼터에 머무는 엄마들의 아이들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내 아이는 이제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 네. 우리 아이 입양하면 어때요? 민석 회장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정말요? 네. 저는 직접 낳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민석 회장은 나를 꼭 안았다.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1년 후, 우리는 6살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이름은 하은이. 처음 입양기관에서 하은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봤다. 하은아, 안녕. 나는 수진 이모야.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하은이는 생후 6개월에 버려졌어요. 그 후로 5번의 입양 실패를 겪었고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내 가슴이 아팠다. 6살 아이가 이미 세상을 불신하고 있다니. 하은아, 우리 집에 갈래? 이모랑 아저씨가 하은이 가족이 되어줄게. 하은이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또 버려질 건데 뭐.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버리지 않아. 절대로. 약속할게.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은아, 이모도 한때 버려진 적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슬픈지. 하은이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다. 이모도 버려졌어요? 응. 그래서 다짐했어. 언젠가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면 꼭 안아주겠다고. 사랑해주겠다고.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안 버려요? 진짜야. 이모가 약속할게. 평생 하은이 엄마가 되어줄게. 그 순간 하은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나는 하은이를 안았다. 작고 떨리는 몸. 내 품에서 하은이는 한참을 울었다. 현재 하은이와 함께한 지 5년이 흘렀다. 이제 하은이는 11살이 됐다. 처음엔 힘들었다. 하은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엄마 나 버릴 거예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다. 웃음이 많아졌고 애교도 부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은이의 학예의 날이다. 하은이는 합창단에서 주요 파트를 맡았다. 공연장에 민석 회장과 함께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은이 손녀 공연인데 당연히 와야지. 준혁이도 오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있어서. 손녀라는 말에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는 하은이를 진짜 손녀처럼 대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뭘? 우리 하은이 너무 예쁘잖아. 내가 더 고마워. 이 나이에 손녀 보게 해줘서. 무대에 하은이가 올라왔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예쁘게 묶은 하은이. 노래가 시작됐다.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눈물이 났다. 5년 전 아무 표정 없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있다. 민석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여보. 제가 뭐요? 하은이를 웃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웃고 있고요. 맞다. 나도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서. 공연이 끝나고 하은이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하은이는 우리를 꼭 안았다. 하은아, 너무 잘했어. 엄마, 내가 제일 크게 불렀지? 응, 우리 딸 최고야. 시어머니도 하은이를 안았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떡볶이 사줄까? 와, 좋아요. 우리는 함께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 떡볶이를 먹으면서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지만 진짜 딸이 맞지? 당연하지. 하은이는 엄마의 진짜 딸이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고, 나도 엄마 제일 사랑해. 하은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복수의 완성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15년 전 나를 쫓아냈던 그 집은 이제 여성들의 희망이 됐다. 10년 전 나를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봉사자가 됐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다. 늦은 밤 하은이를 재운 후 나는 일기를 썼다. 15년간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15년이 됐구나.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엄마는 다짐했어.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10년간 준비했고 복수했어. 하지만 복수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 진짜 행복은 용서에서 왔어. 그리고 사랑에서 왔어. 이제 엄마에겐 하은이가 있어. 내 동생 같은 존재지. 하은이를 보면서 엄마는 생각해.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은이랑 함께 놀았을까.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하은이를 엄마에게 보내준 것도 내가 아닐까 생각해. 사랑하는 내 아이,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가끔 눈물이 나.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엄마는 약속할게.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그리고 하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줄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엄마가 잘하고 있는지.
사랑해, 내 아이. 영원히.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아기 잘 자.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하은이 방으로 향했다. 하은이는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하은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하은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시작된 것은 진짜 인생이었다. 나를 무시한 시어머니, 각오하세요?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15년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평화와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